진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진짜 억울해서 살기는 물론 신동환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 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건은 올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태가 좀 확대될 조짐이 있어가지고 금융부처는 그냥 약간 손 놓고 있는데 국토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연초를 때렸는데 관련해서 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지금 탄핵 정국에 약간 덜 다뤄지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 기저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이 그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라는 단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업주체 사정으로 모집 공고 취소한다 이렇게 공고문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월 6일에 알려졌던 이 기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1월 중순인데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동아건설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니까 연초부터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이러면서 건설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중앙에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신동아건설을 좀 오랫동안 다뤘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63빌딩도 세웠던 그런 건설회사인데 2010년대에도 그때도 이제 워크아웃을 한번 했었다가 한참 잘 영위하다가 지금 다시 법정 관리를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도산 공포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기사를 조금 다뤘습니다. 이게 사실은 60억 정도 되는 어음은 보통 매출 채권인데 이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줘야 되는 돈을 못 주게 된 거죠. 그걸 막지 못해서 1월 6일 법정관리 신청했고요. 이거 그다음 파장에 대해서 약간 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컨셉으로 보면은 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22년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때 부동산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본 PF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는 또 그 과정에서는 공사비가 또 크게 올랐고 그러면서 건설사는 좀 발주처한테는 돈 잘 못 받고 하도급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현금흐름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은 준공 때 생겨요. 그래서 22년 하반기에서부터 지금이 준공 시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저희가 뭐 너무나 그 가벼운 마음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거지만 너무나 깊은 스터디가 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볼 때는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동아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23년 말 기준으로만 있습니다. 24년께 아직 없습니다. 24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아직 물론 현재 없기는 해요. 보통 3월 말에 비상장 기업이 나오니까요. 근데 23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약 1조 정도 되고요. 부채는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1,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기간으로 뭐 단기, 장기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부채는 크게 보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 이자성 지급 부채, 이거를 뭐 영어로는 debt 이렇게 얘기하고 이자를 내지 않는 신용 기반의 부채, 이거가 전체 부채를 부르는 용어가 liability인데 이게 이 중에는 이자를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자를 내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자 내는 것들 중에서 단기 1년짜리, 그 다음에 장기인데 이 장기 채권 중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은 그거를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얘기하거든요. 용어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5년 만기 대출을 빌렸는데 지금 장기부채죠. 그런데 4년이 지나면은 그게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런 경우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전체 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1,600억, 단기 차입금 300억, 약 1,900억이고요. 그리고 자산에서도 선급금이 2,400억인 걸 보고 미수금 570억. 그러니까 뭐 미수금 돈은 못 받고 선급금 먼저 막 지급은 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빌려놓은 거는 이제 막 유동성 장기 차입금에서 올해 막 갚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요즘에 특히 조합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반 분양이랑 조합 분양이 매출이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그 비례율이 사업의 손익률인 비례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이러면은 조합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조합에서 분담금을 더 내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그러면 조합에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거를 못 주는 조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2년 말부터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분양은 뭐 어찌저찌 했는데 종말 단계에 가가지고 비례율이 크게 변하면서 분담금이 크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또 뱉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면서 건설사는 이제 공사를 다 했고 입주장까지
정도까지 왔는데 발주처한테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인 뭐 장기 부채도 그 만기 연도가 다 정해졌는데 신동아가 올해 25년에 2,151억으로 전체 부채에서 올해 만기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이제 부채의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초에 바로 이런 사태가 났었던 것 같고요. 아마 24년에 막 어떤 자산을 팔거나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면은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외부에서도 알 수가 있었을 건데 비상장 기업이고 커버리지 건설사가 없고 채권 시장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분석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많은 기업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차입해준 금융기관들이 뭐 다 있죠. 다 있어서 이제 적지 않은 규모고 엄청 많아요. 보고서 보면은. 뭐 그래서 상세한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본 PF가 7개의 사업장이 있고 브릿지론 6개의 사업장이 이제 기타에서 책임 준공을 하고 있는데 본 PF 7개 사업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이죠. 그거를 조선비지에서 좀 더 이제 공시자료를 한 번 더 갖고 온 거는 평택 고도국제화지구, 인천 검단지구, 이편화세상시티 원당동, 그 다음에 동탄 A106 블럭, 그 다음 107 블럭, 그 다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파밀리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그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허그는 뭘 보증하고 있냐면은 분양 사업에 대해서 분양 보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분양 프로젝트에서 시공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시공사로 아마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신동아를 법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정 관리 이후에 어떻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그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은 될 겁니다. 약간의 딜레이는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보증료,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내는 건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근데 이 7개 사업장이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고, 근데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가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다음날 금융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 제한적이다 이렇게 일단 딱 손절을 쳤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일단 손절을 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손절을 치지? 이런 생각이 들만하고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는 신동아는 태형만큼 대형사가 아니고 비상장이고 채권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도 적다. 그래서 PF 사업장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뭐 연쇄 부도도 별로 없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따르면은 13곳 중에서 단독 사업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만 조금 문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리스크가 좀 분산돼 있으니까 별로 리스크가 아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 구할 수 있고 태형은 60개 PF 사업장 절반이 다 자체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마불사 논리를 쓴 겁니다. 태형은 대마불사 큰 말이고 신동아는 작은 말이니까 작은 말은 그냥 죽어도 되고 큰 말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게 대마불사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아가 워크아웃을 안 가고 법정 관리를 간 거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법정 관리는 법원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채권단에서 이걸 조정해 줄 채권단의 헤드가 없었다는 거고요.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을 갔는데 태형건설은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산업은행의 채권단들을 조율해 줬죠. 그러니까 태형건설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줬고요. 이제 그 태형의 배후에 SBS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채권단을 조율할 채권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원으로 간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진짜 억울해서 살기는 물론 신동아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건은 올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 이제 주말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사태가 좀 확대될 조짐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갑자기 또 예의주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융부처는 그냥 약간 손 놓고 있는데 국토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태형건설 그 워크아웃 사태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게 금융부처였거든요. 감독당국이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개입과 관여를 했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반료 미분양이 10,000에서 16,000까지 늘어났고 이제 만호당 4조 원 이상의 캐시 문제가 생기는 거고 22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비화되는데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올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형건설 때 온 정부가 나서서 힘썼는데 지금 달라진 거는 이제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정부가 손 놓겠다고 했거든요. 뭐냐면은 24년 6월에 PF 대책을 내면서 그동안은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PF 문제가
그다음부터는 민간이 알아서 잘 조정하시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간에게 그냥 손을 맡긴 위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뭐 채권단, 제주단 조정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법정 관리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감독 당국에서는 이제 PF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인볼브할 생각이 없다. 그거를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는데, 작년은 어쨌든 이제 이어져 나갔겠죠. 캘린더 기준으로 24년이니까. 근데 25년은 캘린더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할 거고, 그게 그냥 처음 등장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신동화로 끝나느냐? 사실은 건설에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아마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현직 애널리스트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하냐? 나쁘다는 얘기를 막 확산해가지고 좋을 게 없으니까는 해야 할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나쁘다는 얘기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또 뭐 롯데건설이든 어디든 막 현대건설이든 뭐 안 좋은 얘기 쓸라치면은 그럼 막 클레임이 세게 오거든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막 위로 와요. 어차피 제가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리서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저는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독립 리서치가 되는 상황이지만은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독립 리서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고, 아마도 이제 사석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을 겁니다. 그냥 오늘 제가 좀 대신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많은 건설사의, 많은 중견건설사의 업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뭔가 새해가 되고 막 에너지가 샘솟아야 되는데, 그냥 한국은 여전히 탄핵 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도 굉장히 낮게 추정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말에 금토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토위 때 금리도 이제 25bp 정도 한 차례 더 인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성장률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가파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1.9%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고 물가 1.9라고 생각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뭐 하는 기준 뭐 한 1.7이나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금리나 명분이 생기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 좋아지는 거는 뭐 체감이 될 정도고, 그래서 올해는 좀 허리띠랑 안전벨트를 좀 꽉 묶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안 늘어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돈이 돌지 않는 이제 그런 고착화된 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빨리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제 막 이래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